허환TV의 허환입니다. 시장 경제를 이야기 전에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추지만은 시중 대출 금리가 역행하는 건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러한 현상이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종로 5가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 현재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장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독점적인 체계에서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모두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가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이처럼 대출금리는 반등세지만 현재 1%된 예금금리는 참 0%에 떨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영문도 모르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예금금리가 내렸으니까 대출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실물 경제를 파악하고 현장에 뛰는 사람들이 이런 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대 맞은폭이 벌어진 것 아닌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돈을 풀고 있지만은 예대금리 차이만 벌어지면서 은행배만 불러주고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0%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주체들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대출이 많은 가게는 이자 부담이 다소 줄겠지만은 전체 가계 대출 30%대에 해당하는 고정금리 대출자에게는 남의 얘기입니다.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는 물론이고 노후 자금 마련이 절실한 40대, 50대 자산을 늘려 하는 20, 30대 모두 초금리 덫에 빠지게 됩니다. 어저께도 이 종로가 광장시장을 둘러봤지만은 야 이게 과연 정부 정책의 효과가 먹히고 있는 것인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저 혼자만 둘러본 게 아니고 주변 동료와 시장 곳곳을 그리고 전철 인근 또 상가 지역을 샅샅이 한번 뒤져봤습니다. 점포 10개 중에 7개 내지 8개가 손님이 전혀 없거나 파리만 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만은 이제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현상에서 아직도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기는 옵니다만은 차량들이 전과 같이 붐비는 현상이 아닙니다. 간혹 한두 대씩은 들어오고 있죠. 그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정부 정책이 먹혀들이지 않거나 이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비즈니스 세계는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터나 이런 상가 지형을 볼 때는 고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고객의 즐거움까지 줘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고객의 즐거움까지 줘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정말 이 새로운 얘기 축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에도 고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기만 해요. 오늘날 회사들은 항상 고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가끔 그 보건당국에서 그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만은 기업의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 필요성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객 만족하는 부분인 요새는 거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품질에 관해서 그리고 상품의 품질에 관한 논의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만족을 주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처럼 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 이는 실물 경제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그 조사에 의하면은 이와 동떨어진 그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고객이 정한 기준에 익숙하게 높은 제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품질을 달성하고 있고 바로 제품 품질의 서비스와 품질 그것인데 각각 서로 다른 기술과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품질이 이 같은 두 차원이 같은 차이는 지금까지 품질 혁신 혹은 보다 우수한 고객 서비스들을 내건 각종 캠페인들이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실물 경제를 접하고 보면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은 점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는 그 상점들은 과연 관광객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품질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그고한 갈고 닦은 그 기술을 어김없이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물 경제, 이 경제 정책론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일까를 꾸준히 저도 생각을 많이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위해서는 경제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경제정책을 정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치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목표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성취해 보자고 추진되는 것이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는 경제 정책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겠죠. 전통적인 경제학이 다루는 경제 정책은 정치에 의해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목적 함수를 극대화하는 경제적 수단을 찾아내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극대화 문제로부터 얻어진 소위 최적 정책 수단들이 원래 얻어든 바대로 실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겠죠. 정책 과정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이 정치 경제적 동기를 분석하지 아니하고는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의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최근 경제학의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선택 이론의 접근 방법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제 정책을 정치적 행위 다시 말해서 즉 사회적 선택으로 이해하고 민주적 사회에서의 경제 정책이라는 선택의 본질과 그 실행과 정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진사에서 결코 경제 발전만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체적인 민주화 없이는 선진사회를 성취할 수가 없겠지요. 경제정책의 적지 않은 혼선에서 비일관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정책에 보면은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과거 권위적인 정책 결정에만 익숙해 있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정책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적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고 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실 거의 모든 정치적인 결정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경제 문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자원 배분 문제가 대두가 될 것입니다. 세금도 많이 거두고 했으면 자원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국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가용한 경제적 자원이 여러 대안적 용도에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문제가 정부의 간섭 그리고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도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임도와 그 정부의 재선 가능성, 국민의 경제 상황 여건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선 주자들 그리고 올해 4월 15일인가 그 선거가 있죠. 그 선거를 위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의 그 재선 가능성은 충분히 경제 생활 여건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투표자들은 경제의 상황을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경제 사정이 좋을 때는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지 못한 때는 정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정치와 경제가 구분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정치의 행위가 경제적 자원 비용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원 비용이 연루된다고 모든 경제적 논리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에 맡겨둘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경제력에 의해 불평등의 현상이 심화되어 민주주의가 목표로 하는 평등성이 저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자원의 배분을 사회 제도에 맡겨둔다면 불평등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별로 시장 제도를 정화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권과 같은 자원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을 시장 밖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은
너무 큰 자원 비용이 소요되는 까닭이 실제적으로는 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원 비용이 소요되는 그 까닭이 실제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모든 국민이 존엄한 생존을 유지할 권리를 정치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자원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존엄한 생존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므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행위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포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민소득 대비 정부 지출액 비율이 계속적 증가 추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그 연세대학이나 동국대를 자주 갑니다만 휴일이 되면 그 도서관에 들리고 서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현상을 사회제도 내에서 존재하는 정부 지출의 정대와 그 예컨대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 등과 같은 사회 구성원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토요일 되면은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지금 매일 체크할 정도로 아침 출근할 때나 저녁 퇴근할 때나 각각 개개인 상지들을 전부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종로 상가에서 동대문 종합시장까지 곳곳을 살살시 들러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포하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규칙과 제도를 규정하는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정책을 각 개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미리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규칙과 제도를 만드는 사회 경제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비민주적인 사회적 경제정책 제도에서 경제정책가들은 단지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목표는,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가 특정 경제적 목표에 달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으로 정화될 수 있는데, 흔히 우리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혹은 총체적 효용의 극대화 혹은 어떤 특별히 규정된 목표에 경제적 결과를 가깝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묘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거나 조세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긴축적인 재정정책의 실시와 더불어서 통화 공급량의 감소와 같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겠죠. 반면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은 그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있을 때는 재정 지출과 통화 공급량의 확대가 경기 부양 경기를 부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세율도 수요의 진작을 위해서 되어져야 하고요. 이러한 바로 민간 경제로부터 오는 피드백에 의한 정책이 있어야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선택과 추구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영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좀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청와대 경제 브레인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착안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는 정책적인 조언에서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민정수석실에서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설문조사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는, 그럴 때는 본인을 밝히고 해야 되는데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해 보는 게 청와대 전하고, 또 정책이 반영이 필요하고 싶어서 하면 의견을 듣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서 저 이름이 자꾸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 정책적 면에서 칭찬도 하고, 또 제 가십 같은 난을 올리고도 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경제정책의 선택과 추구된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응에 대한 정책 고려의 영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경제는 오직 경제적 문제만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정책의 반응이 예측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경제에 있어서 어떤 행위제도 정책 행위 혹은 성과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장려할 수 있다는 힘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 집단도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능하고 자비로운 정부가 단지 공공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앞서 우리는 권력과 정치적 조작이 국가의 경제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러나 이 기초적 모형을 구상해 보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 간에 우리가 국가의 한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국가 행태를 동기보다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공 부문에 있을 때와 민간 부문에 있을 때 행동상의 차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각 집단은 서로 간에 서로 목표를 가질 수 있고 또 상호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죠. 경제적 목표들이 엘리트들에 의해 주어진다고 해도 목표들이 상호 갈등을 볼 수 있고 또 그들 모두가 동시에 성취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작년 보면은 경제수석실에서 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언론상에 보도가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에 착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관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 또 현장 실무를 접하는 우리 서민들도 그러한 점에 착안해가지고, 언제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꼭 저는 전철을 자주 타고 다닙니다만 전철역에 내리면 꼭 상점을 둘러보고 오는 그 버릇이 생겼어요. 경제에 민감하니까. 그럼 우리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학문적 지식과 실물 경제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착안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이를 반영하고 또 유튜브 통해서 방송하고 이래야만 또 국민들 알 것을 또 알고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이 파고를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관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어저께도 참 우리 직원과 둘이 전철역 상가를 샅샅이 다 둘러봤습니다. 또 그런 종로 5가 각 상점들, 그리고 신진시장 일대 다 둘러보니까 10개 중에 7개, 8개 사람들이 없어요. 물건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생활 경제에 상당한 치명타이지요. 물론 참 이 근간에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 그 바닥 쳤다고 정부에서는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게 그 어제거지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문 경제에 접하고 있는 그 몸에 와 닿지를 안 해요. 현실은 동떨어지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 그 경제수석실이나 그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실물 경제 부서에서 나와서 수시로 이 상점 둘러보고 체크를 해보세요. 물론 인력이 딸리겠지만 그게 그 인력이 딸린다 해서 방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이상은 책임을 지고 그런 점을 깨알같이 깨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광장시장도 가보고 때로 남대문 시장도 갈 것이며 영등포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 지역도 둘러보고 그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데도 정부에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뒷짐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현실 경제에 접하고 있는 시장 경제를 접하고 있는 상점 주인들 다 직접 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나 인터뷰해 보십시오. 그 언론에 나오는 생생한 정보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판치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들 하는 이야기가 사실에 입각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유튜브 뭐 거짓말 방송이 많다. 저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사실은 없어요. 구독수가 안 늘어나도 좋습니다. 그 구독수가 제자리 걸으면 좋습니다. 저는 저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주변 경제가 활성화되고 품질이나 제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식당 한 곳을 그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들 수십 년을 갈고 닦아내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갈고 닦았습니까? 그 음식집 가면은요 정말 잘들 하는데 그 중에서 줄 서고 사람 북적거리는 잘한다는 사실을 상점 점주들은 깨달아 또 할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는 매일같이 연구에 몰두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회 환경이 돼 있잖아요. 저희는 4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또 학교 생활에서 최대한 그런 학교 다니면서 참 아는 지식 그리고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석박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현실 경제에 중조하다 보니까
현실에 입각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매일 뭐 경제 이제는 딱 머리에 탁 박혔어요. 그만큼 이 중량 경제생활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사드 영향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광장 시장을 예로 든다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일본 사람들도 와요. 캐나다, 스위스 사람 다 와요. 하지만 80% 90% 이상의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관광채도 평소에 보면은 한 10대씩 13대씩 이리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고작 한 대에 머물렀을 뿐인데 그것을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게 또 기대 이제 완전히 팔이 날리고 노상 점포에 사람 북적북적 하는 거지. 거의 문 닫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참 바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닫고 그다음 놀 때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썰한 심정을 정부에서는 좀 알아주시라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살린다는 게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마음에 닿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체크해 주십시오. 상시 인원을 증가해서라도 꼭꼭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라도 간과하고 그냥 넘기다면 이 경제인은 망가집니다. 볼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야만 정부에서 더 잘하고 우리 국민들도 정부를 채찍하고 정부에서는 참 국민들을 선도하고 참 경제에 참 이러한 점은 꼭꼭 실물 경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그 방송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자기 기획재정부 누구라고 청와대에서 와서 이렇게 실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민은 납득을 하고 과연 이렇게 정부에 힘을 쓰고 있구나 하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수 아무리 그렇게 지수에 짚어가면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실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현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매일매일 체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